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류에게 신의 것으로만 존재했던 불을 훔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의 뜻은 두 개의 의미가 붙어 만들어졌죠. 먼저 보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했고 세상의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의 선악을 보게 했죠. 그렇다면 우린 나아가기 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보는 것이 시작이라는 전제인 셈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 사명 역시 세상을 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4월 6일 7시 40분 세상을 보는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는 해피캐시인 저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두 분이 계시죠. 우리 블랙커피님, 이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보일러를 시간 간격을 이렇게 놓고 뗐습니다. 추워서 못 살아요, 저희 동네는. 그래가지고 왜 그 적정 온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 네, 내내 적정 말이 온도 많았던 보일러 알뜰하게 사용법 뭐 그런 거 잘 지켜서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본인은 어떠셨어요? 봄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뭐 건강에 뭐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지? 어제보다 기온이 4도 정도 떨어져가지고 많이 추웠고요. 오늘 어제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비 맞고 지금 약간 목이 칼칼합니다. 손발이 차고 빨리 마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봄과 여름에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기인가?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봄비가 좀 늦은 봄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이 봄이니까 따뜻하니까 하고 옷을 좀 대충 입다가 보일러도 안 틀다가 감기 걸리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좀 유의해서 따뜻하게 좀 더워서 걸리는 병보다 사실 추워서 걸리는 병이 좀 많이 아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따뜻한 그런 말 하면서 좀 생색을 좀 내보고요. 네. 어색하네요.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사를 우리가 또 가져왔죠. 우리 처음에 커피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커피님이 가져온 기사 한번 낭독해 주시고 또 코멘트도 쓰셨을 텐데 한번 낭독해 주시죠. 저는 경향신문 사설 산불 경계령 속 골프치고 술자리 찾은 도지사들 4월 4일자 저녁에 올라온 사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당 소속 도지사들이 산불이 난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강원 홍천에서 산불이 나 헬기 4대와 대원 117명이 잔화 작업을 벌이는 사이 골프 연습장을 찾아 30분간 골프를 쳤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 전날 오후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다음 날 오전에야 진화됐음에도 화재 당일 밤 술자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이 골프 치고 술자리에 참석한 시간 소방관들은 산불에 맞서 사력을 다하고 주민들은 산불 피해가 닥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산불 진화를 진두지휘해야 할 도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 두 사람의 대응은 더 기가 차다. 김진태 지사의 골프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연가 낸 날은 골프 친 지난달 31일이 아닌 3일로 드러났고 김 지사는 뒤늦게 사과했다. 두 손으로 빌어도 부족할 판에 거짓말까지 하다니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다. 김영환 지사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더 어이없다. 김 지사의 술자리 참석이 쟁점이 되자 충북도청은 김 지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산불이 타고 있는데 도정 책임자가 술자리에 간 것 자체가 아니하다. 김 지사는 3일 기자들에게 지사가 가면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산불 진화에 방해가 돼서도 상황실도 아닌 술자리에 갔다는 건가? 뻔뻔하고 모렴치한 궤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도지사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집권당 소속인 만큼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래야 나사 풀리듯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난 민심의 분노에도 최소한의 답이 될 수 있다. 김진태, 김영환 지사도 정식으로 국민과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물쩍 넘기려 할수록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산불이 난 날 저희 동네에도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하여 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는 저 기사를 발견했는데 여러 기사들 중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 기사를 좀 선택을 했고요. 제가 쓴 글은 기사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일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지. 그렇지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사람들, 특히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쁘고 일이 터지면 휴가도 반납하고 수습이란 것을 하고 다시 휴가도 받고 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을 대표하고 그 수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얼굴이라도 맞대었을 때 할 법할 말이라면 자, 지금부터는 그거 아닙니다. 도지사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도의 대표이며 최고 책임자로서 도에 관한 소관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수행 직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를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 사무를 총괄 지휘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도의 고유 사무와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도장을 찍고 거기에 또 사인을 하면서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입니다. 사과로 될 일인가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 끝에 산불이 나고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곳에 재산 피해와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시간에 골프라뇨. 주말도 아니고 휴가네. 아니네. 어쨌네 저쨌네. 그저 빠져나갈 꼼수만 보이고 남들 일할 때 골프를 안 치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습니까? 흔한 말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고도 뽑혔어서. 그 더 이상 세상에는 무서운 개, 여기서 개는 네, 멍멍 개를 썼습니다. 무서운 개 없는 분들이신가 싶을 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답답한 텐데 네. 카페님의 그 글자로라도. 기사 네. 낭독과 코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그 본인도 같이 읽어 보시고 또 네. 코멘트 쓰셨을 텐데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런 기사가 이제 너무 자주 많이 보다 보니 '그 당연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지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나라가 해야 할 것, 아까 읽어 주셨던 도의 대표 혹은 뭐 시의 대표, 네. 그런 대표들이 뭐 선거해 가지고 자기 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행정을 제대로 하려고 거기 앉은 사람들인데 이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는 재작년 2020년 그때 되게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됐을 때 음. 시민분들이 이렇게 몇 명 돌아가셔 가지고 그때 거기를 왜 차단을 하지 않았냐,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몇몇 이제 공무원들이 기소가 되고 그게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고 책임자는 부구청장이었어요. 구청장이 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뭐 각자 뭐 벌금 내거나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뭐 처벌받고 내렸는데 3명이 죽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처벌 같은 거 징계가 내려지니 이제 물론 그 외에 행정적인 것들 지하차도에 뭐 차단 시설이 만들어졌다거나 그 비상 연락 문자 같은 거 엄청 많이 오는데 그런 조치는 좋은데 이 책임에 대한 것들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 잘못을 해도 혹은 이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무책임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의 그 범위? 그리고 만약에 골프야가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산불이 났으면 그걸 취소를 하고 자기가 그 자기의 자리로 가야죠. 그 지휘를 하거나 감독해야 하는 그 자리. 그 전에 우리 그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아마 집중호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즉위하시고 즉위가 아니고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전화로 그런 거 이제 다 보고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정식 칼퇴하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니까 밑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린 근무 시간에 퇴근하고 밑에 비상 걸려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몇 급 이하 공무원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근에 성남에 그 다리 무너진 거 그것도 네. 성남시장을 뭐 경찰이 기소를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수사를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던데 저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좀 무감각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 이렇게 이슈화하고 화를 내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글의 논조는 좀 화가 났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났다. 나는 화도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포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이 난 날 저희 동네도 불이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헬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시끌벅적한 게 어느 정도면은 얼마만큼 위험하구나. 그게 막 뜨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다른 기사를 또 찾아서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비 오기 전에 최근에 일어났던 산불이 40 건이 넘더라고요. 예. 40 건이 넘었는데 뭐 어떻게 사람을 다 그거를 누구 자잘못을 따지고 할 수는 없는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놀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아랫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일을 했을 때 일하는 시간에 가 가지고 뭐 애 픽업을 갔다든가 뭐 아파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음. 예. 뭐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서야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공직에 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본인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음 왜 한참 이렇게 이 좀 센 말이긴 합니다만 그 왜 개돼지 한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 음음음. 예. 개돼지라는 말이 개와 돼지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더군다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사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어떻게 다시 공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황당했거든요. 기사를 음. 통해서 알았어요. 그분이 다시 공직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음. 그런데 정말 괴로 보나? 아니면 괴로워봤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어 어떤 예전에 드라마에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책임지라고 준 자리야."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직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을 때.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시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 기사를 가지고 왔네요. 네, 두 분은. 저기 무서운 개 없는 분들이 저기 무서운 개 돼지가 없는 분들인가 그 말이네요? 네네. 저는 저거 "철자 틀린 거다. 분명하다." 이랬는데 아까 읽으실 설마요. 때 "그 멍멍 개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네. '어?' 그래서 이랬는데 네.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코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뭐 코멘트를 좀 해 보자면 이 책임 의식의 부재가 비극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저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봐요. 예, 그런 책임 의식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은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불이 나든 말든 골프를 치러 갔다. 골프를 치면서 이 사람이 좀 만약에 몰랐어. 정말 몰라서 나중에 알게 돼서 그러면 사과라도 하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경우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음. 사과를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이 기사에서 보면 내가 실질적인 어떤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그곳에 발휘될 일이 없어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라는 변명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자기의 무책임을 포장할 수 있을까? 와, 나는 거기 가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골프 치러 갔다는 말이 국민의 어떤 그 이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 말을 내뱉은 걸까? 정말 너무 좀 무서웠죠.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로 본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골프 치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불을 끄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체계적인 거나 이런 거 잘 몰라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어떤 자신의 권한을 좀 뭐 분배를 해 준다라거나 뭐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보이고 자리를 떴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그거를 비판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합리선이 다 국민에게 있다고 봐요. 시민 이렇게 수준의 의식이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있었으니까 너 일 안 한 거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 최소한의 것도 안 해 놓고 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 갔다. 이게 너무나도 맞는 건가? 근데 이제 그 고개가 되게 뻣뻣하잖아요,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과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근데 그 인정조차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양심, 도덕이 저는 이제 공직자를 뽑을 때 인성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윤리적 어떤 수준이 높은 어떤 그 테스트를 해서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방안이라고 말한다라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 실질적으로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참 그랬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서울 지하방에 살던 한 청년이 잠겨 죽었죠.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와서 뭐 그 반지하방을 다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쉽게 되게 말을 했다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반지하방에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서울의 또 지리적 요건이나 이 서울에 포화되어 있는 그 인구 밀집이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뭐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말로써 국민들을 좀 되게 바보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 반지하방을 그러니까 없애면 반지하도 죽는 예.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 반지하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서울로 오지 마 이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그런 식의 생각이 네네.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의 1 차적인 어떤 생각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그 정책의 어떤 기조 이게 저는 과연 그 타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자꾸 이런 걸 물어보게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베이스라고 하죠.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될 어떤 시민 수준의 의식이라든가 그 정치가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있나? 그런 것들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코멘트를 그런 네네. 어떤 지도부의 생각들, 자유에 대한 혹은 선택에 대한 그 정도 반지하방에서 살 수밖에 없으면 서울에는 반지하방이 없으니까 너는 서울에 살 수가 없고 여기서 꿈을 키울 수 없어. 너 현실을 인정해. 너는 서울에서 못 살아. 사실은 그게 어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를 편다는 건. 어떤 국민의 권리로 봤을 때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런 지도부의 생각은 해피키님이 가져오신 기사랑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병폐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 수치를 내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고 효율을 선택한 이것들이 사회 기저에 깔리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시오패스는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참사에 있어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수치로 보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음의 그 참담함을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고 이걸 복구하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그 인간을 앞선 위에 선다라는 거죠, 사상이. 그러니까 근데 요런 뭔가 인간이 네네. 딱히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답이라고 해서 나눈 것들이 그렇게 효율성 있게 또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네. 예.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 누가 어디에서 이런 그러니까 토론이었나?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윤리 과목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유 없어졌어요? 누 윤리 과목? 예. 윤리 과목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윤리 과목이 음. 없어지고 뭐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윤리 과목에 당위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거 자체를 아예 인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예.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저희 시민의 눈으로 봐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고의 형태로 왔을 때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그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아파하면서 그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상은 있잖아요. 어떤 측은지심도 사실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런 기본의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이 성과주의나 효율에 묻혀서 '그런 인간들을 탄생시키는 건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봄비가 내려서 산불이 번지지 않았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예예예. 그거 저도 예. 들었어요. 그거가 그래서 '아 신의 개입만이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될 수는 없는 세상인가?' 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그 봄비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음. 차라리 그래도 봄비라도 내려줘서 산불이 더 확산되지는 않았구나. 신이 바라봐 준 건가 보다. 이 우매한 어떤 인간들을 위해서. 뭐 네. 그런 또 마음이 좀 들었었네요. 네. 우리 커피 님이 또 가져온 기사로 또 좋은 이야기와 코멘트들 들어봤습니다. 좀 참담한 일이죠. 그 두 번째로는 우리 봄 님께서 또 기사와 코멘트를 가져오셨죠? 한번 읽어 주시죠. 제가 가져온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4월 6일 날 수정이 된 기사이고 이대로면 가뭄 피해 반복, 댐 보호 촘촘히 연결, 물그릇 키워야, 정치에 휘둘린 치수, 단비에도 해갈 안 돼.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신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고추밭. 농부 노모씨가 하늘을 향해 더 퍼부어라 하고 소리쳤다. 30년째 논농사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그는 농사지을 물이 간당간당해 불안했는데 비가 반가워 한가름에 밭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2018년 영산강 승촌보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청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한다. 이날 보 수문을 열면 지하수도 줄어들어 농사 짓기 힘들다며 5월 모내기까지 물댈 걱정 없도록 보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한다고 했다. 전남 나주에서 약초밭 5,000평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번에 내린 비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급한 불은 껐다며 비가 오기 전 축산보에
죽산보에 물을 가둬놨으면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어 김 씨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모른다며 농민들은 죽산보 물이 생명수인데 정치 논리로만 보를 해체하고 가동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식의 물관리 정책을 고집하면 천수답 시대가 반복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여파로 극한 기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홍수, 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려면 첫째, 물의 망을 촘촘히 엮어 그릇을 키우고 둘째, 각 수계별 하천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물 관리 전략을 세우며 셋째, 물의 망을 따라 생활, 공업, 농업용수 간 물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그릇을 키우는 대표적 방법은 하천에 댐, 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댐, 보, 하구뚝 등 물그릇을 연계해 새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물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종렬 물복지연구소 소장은 하천은 본류와 지류, 상류와 하류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가뭄에 대응할 때 어디서 물을 빼고 담아둘지 하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각 시설을 연결해 하천을 하나의 물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대강과 섬진강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수의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도 필요하다. 이번 호남권 물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영산강의 경우 다목적 댐이 없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4개 호수가 사실상 댐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등 총 3억 600만 톤 용량이다. 다 합해도 한강유역 소양강댐의 9분의 1 수준이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영산강처럼 유역이 작을수록 강수량에 따른 물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보가 더 필요한 것이라며 비가 적게 올 때 어디서 물을 끌어올지, 어디서 어디로 물을 보낼지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3일 광주 전남 가뭄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보호 수위를 높여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보호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 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물의 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물이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동이 잦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물과 물이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 녹조 등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질 악화 현상을 해결할 과학적 해법도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산강 승천부는 앞으로 수위를 6m로 유지하면서 물이 더 필요한 지역이 생기면 보수위를 7.5m까지 올려 도수로 등을 통해 공급하고 녹조 발생 시엔 보수위를 5.5m까지 낮추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를 보답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만 보면 사실 이쪽에 이제 보호나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가두고 좀 부족할 때 다른 쪽으로 이제 물을 갖다 쓰는 것이 이게 물의 망이라 해가지고 물그릇을 그 그릇에 있는 물들을 조금씩 나눠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기사들 보면 그 보호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중금속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녹조도 생기고 그거를 농업이나 용수를 썼을 때 중금속에 이렇게 작물들이 또 오염이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를 제가 뭐 동의하는 건 아니고 저의 코멘트는 치수, 국가적으로 물기를 다스리는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행위. 시골 예. 아니, 아니, 네. 감탄사였습니다. 감탄사. 네, 아, 맞다. 뭐 그런. 아.
시골 작은 시내는 장마철이 되면 흙탕물에 속아 떠내려가다가도 가뭄에는 물이 없어 물고기가 말라 죽고 양수기로 논에 물을 대느라 땡볕에 고생이 많았다. 지금 그 시내는 훨씬 넓어져서 장마 때 물이 넘치지 않지만 가뭄에는 여전히 말라 있다. 그래서인지 물 영향을 적게 받는 하우스들이 논에 많이 들어섰다. 강에 항상 물이 흘러야 하는 이유는 마실 물을 주고 농사를 짓고 공업용수로 쓰고 산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액을 높이고 더 잘 살기 위해 물을 다스린다.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가도록 물을 흘려버리자는 쪽이나 가뭄에도 농사를 짓고 공장은 돌아가야 하니 물을 가두자는 쪽이나 그 이유나 목적은 물을 잘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은 모아서 쓸 수 없지만 흘러가는 물은 모았다가 쓸 수 있다. 호남권 가뭄이 심해 충청권 금강 백제보가 가둔 물이 하루 11만 5천 톤씩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가뭄이라고 이물 끌어다 저기에 뿌리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닐까?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혜로운 물 다스리기를 해야 한다. 이게 저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봄님. 그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봄님의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참 잘 읽으신다. 참 잘 읽으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코멘트 몇 자를 좀 적어 봤는데 이천에 있는 보를 지나면서 물길을 열어 무언가 만들기는 했는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직의 기억에 있는 저희 집이 이천에서 가깝거든요. 네. 이천에서 그 보를 만들었을 때 그 전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집 근처의 하천들에는 물이 좀 가득했거든요. 네. 그 물은 가득했는데 보가 만들어진 후 보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우리 동네의 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심리적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경기의 상수를 담당한 맑고 깨끗했던 물이 어느 때 바짝 말라 있음이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역시나 말뿐인 행정과 정책에 습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오롯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행해진 일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제발 제때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음. 그 이천이 그 쌀 농사 되게 유명한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음. 덕분에 이천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일대에 뭔가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이천 쌀 유명하죠. 이천 쌀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작물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쪼끔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그 어떠한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딘가 이렇게 채워지면은 어딘가에서는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동네에 있던 그 물들은 아마 어딘가로 채워졌겠죠. 그러면은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게 적재적소에 왔다 갔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럼 빠진 곳의 주변의 환경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진 것들일 텐데 이거를 지금 그 보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한다는 거는 쪼끔 맞지는 않겠지만 그 기사를 읽고 그리고 봄님의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듣고 나서 좀 답답한 생각이 역시나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 저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 바뀌어진 4대강에 것들이. 대한 의견이 각자의 이권에 따라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 저는 낙동강보는 잘 모르고 함안보가 제가 제일 그쪽에 있는 현실적인 농사 짓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팽팽한 대립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보인데
네네. 가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한반보를 엄청 찬성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보물을 가지고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낙동강 유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하나 수돗물을 먹지 않잖아요. 다 생수 사 먹거나 정수기 쓰고 그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이미 수질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게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 가둬놔서 녹조라 하지만 몇몇 이제 문헌들 찾아보면 그게 남세류 때문에 가둬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농약이 씻겨 내려가거나 공업용수들이 이렇게 정수가 되지 않고 들어가 가지고 중금속 이런 게 쌓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보호 플러스 사람들이 만든 잘못 때문에 이제 보도 어떤 원래 취지 물을 좀 모았다가 써보자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외국에 보면 빗물을 모았다가 이걸 뭐 쓰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활용하는 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 보를 그 물을 가두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물을 모았다가 잘 쓰면 좋은데 그 모으는 물도 쓰레기 물을 모아 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데 예예. 농민들은 쓰레기 물에도 물이 있으면 벼가 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쓰레기 물로 벼를 키워서 자기는 먹겠나? 먹지 않지 않을까요? 되게 저 좀 그 지금 이제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 네트워크 여기 물 끌어다가 저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런 거 이제 물 조절한다는데 저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까? 어차피 그 쓰레기 물을 여기서 받았다가 저기로 줬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고이면은 썩기 마련인데 네. 뭐가 저기도 됐든 다 보면 그런 것 뭐 같습니다. 수위를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도 한다는데 그 대목에서 좀 웃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뭐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거 말고 그 4 대강의 수질 악화에 대한 다른 논문을 쓴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 너무 좀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고 좀 제 생각 너무 이렇게 치우친 글 같아 가지고 요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두 분의 코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그 치수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다스릴 치에다가 이제 물수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그렇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에도 이권이 개입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서 좀 쓰자.'라는 어떤 논리, 흐르게 놔둬야 된다는 어떤 논리들이 있는 거고 그 녹조 같은 경우 얘기하셨는데 공업용수나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어떤 양심들이 올바르게 또 사정된다고 하면 녹조 현상이라는 것들이 과연 일어날까 또 싶기도 하고요. 그 한 가지 원인으로 또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적어도 강이 흐른다라는 어떤 개념 하에 분배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올바른 치수지 않나, 이상적인 치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4 대강이 관철되면서 가뭄이나 홍수의 어떤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치수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 4 대강을 필요로 하고 4 대강 사업을 필요로 하고 많은 보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되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가둬진 물의 그 녹조 현상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또 가뭄도 생기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치수는 결국에 한 번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수많은 에너지가 사회적 비용이 투여가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댐에 있는 물을 방류시킬 건지 좀 저장을 해야 될 건지 뭐 강수량도 측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들은 발전을 했는데 그 치수에 대한 것들이 이런 불평등을 낳는다는 거 결국 치수도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말하는 분배에 너무나 가까운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분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분배가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가 될 수 없어도 최선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의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뭐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저도 그런 녹조 어떤 현상에 대한 다큐도 보고 몇몇 기사들을 보면 좀 편향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극명하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치수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 흑백의 논리일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이권의 개입에 의해서 말들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4대강 때문에 혜택을 좀 많이 봤다. 예, 그런 말들의 어떤 기사들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런 것들이 가만히 좀 아쉽. 가면 그 농사 네네. 짓는 분들이 그 하만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를 만들면서 되게 내과가 확장이 되고 물을 가두는 양이 많아졌거든요. 우리는 네네. M은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하만보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농사 짓기가 더 수월해졌대. 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적정량 공급이 되면 생산량이 늘긴 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녹조. 예, 네. 오염되는 거. 녹조도 그렇고 그 물의 수질이 정상이 아니야. 음, 근데 어쨌든 물만 그 정상이 아닌 물이라도 들어가면 식물이 죽진 않으니까 음, 그 농사 지으신 분들도 그 물이 정상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음. 그런데도 어쨌든 얘를 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자기에게 도움되니까 그 물을 써서 이제 살리는 거죠. 아, 음. 무섭다. 네. 그 정말 그 얘기 들어보면 사람의 양심이란 것이 GMO가 생각나네요. 근데 그 농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그들이 뭐 네. 10만 원 벌 거를 100만 원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얘기를 그쵸. 들어보면 맞아요.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더 풍요롭게 살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음. 제가 양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렇죠.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관리 감독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의에 서야 된다고 음. 보는데 그 음. 관리 감독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저는 음. 그 4 대강에서 뭐 수질 검사를 위해서 뭐 로봇 그 물고기를 예. 만들어 얘기 가지고 있었죠. 로봇 물고기. 예. 근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제정만 잊고 쓰였단 있었는데. 말이죠. 나도 예. 로봇 물고기. 예, 그런 허무맹랑한 데에서 돈을 썼다라는 것보다 그쵸? 이렇게 농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기업들이 그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게끔의 관리 체계? 요즘에 그 최근에 그런 뉴스도 본 적 있어요. 몰래 하던 걸려 가지고 예예. 벌금 물고. 근데 벌금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맞아요. 내고 말지 하는 또 그런 타고 맞아요.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음. 그런 어떤 오염수로 그래도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는 농민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상품의 가치를 지니는지도 저도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해요. 그걸 과연 그러니까 그 내 식탁에서 후쿠시마 마주할 수 그 있을까. 해산물이랑 다를 바가 음. 정말 웃음이 모든 나는데 것이 웃을 연결돼 일이 있다는 아닌데. 것을 뉴스 일기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러네. 근데 이게 딱히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예, 네. 치수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 무엇이든지 읽으면서 예예. 천수답 시대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 무슨 저도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게 찾아봤어요. 예. 예. 찾아보니까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 관계 시설 없이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쓰는 그 경작하는 논을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을 이용해서 짓는 음. 농사를 의미하는 건가 봐요. 저게 상당히 고생스럽고 이게 작물이 나오진 않긴 하니까 저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닌데 또 조선일보의 다른 글을 보면 그럼 지금 이제 도시의 발전한 거 다 버리고 4 대강을 보를 없애자는 거는 이런 거 다 버리고 원시 시대로 가자는 거다 막 이런 또 극단적인 사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좀 깨끗하게 잘 모아서 쓰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 책으로 배워서 그런가 봐요. 날씨와 아. 상관없이 또 이모작 삼모작 갑자기 네. 옛날 배웠던 것들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이모작 삼모작 때는 밀도 막 잘 자라고 보리도 잘 음. 키울 수 있고 작물이 쌀 말고 네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그래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양곡법 기사도 맞죠? 생각나는데. 양곡관리법. 예. 네. 요즘 그래 넘어가죠. 네 답답하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가지고 좀 무리다. 그러니까 볼을 개방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기준선에서 뭐 볼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참여해서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이런 취소의 어떤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분명히 들거든요. 뭐 환경 단체에서나 그 어떤 그 물이 오염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보해 물이 필요한 뭐 기업이라든가 그 농민들 이렇게 참여해서 그들끼리 이제 토론하고 어떻게 개방되고 어떤 강수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그 어떤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지표들을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좀 잘 기록해서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좁혀 나가는 그런 뭔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비용도 우리 국민들이 다 기꺼이 쓰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의견 아래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치수에 있어서는 아까 해피캣님 말씀하신 로봇 물고기 그게 아주 상징적이자 치수 산업에 대한 현재 평가가니까 로봇 물고기 아주 단순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아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전 너무 황당했거든요. 네. 네. 다 황당했죠 그때. 그 로봇 물고기가 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뭐 능력이 있어 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네. 검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녹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현실을 보면 기능을 또 제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로봇 물고기가. 예 제대로 작동도 안 예. 했죠. 예. 또 예. 그런 문제 만들기는 아무 만들었으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것 돈만 때문에. 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눈앞의 돈들이 것만. 그렇게 헛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참여로 인해서 좀 그 돈이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 기사도 잘 들어봤고요. 그 코멘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또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해요. 제가 그 제목에 너무 꽂혀 가지고 딱 눌렀는데 내용도 너무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이고요. 어, 제목은 과거의 망령은 꺼져라 입니다. 너무 워딩이 좋죠.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꺼져라 하면서. 네, 장지원 대전대 페아 리버럴 아츠칼리지 역사 문화학 전공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30세 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을 면제해주겠다는 논의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했다. 이제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줄 몰랐다는 재치 있는 비꼰부터 돈 많은 집이나 가능할 것이라거나 군 면제를 받겠다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결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나오고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보겠다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건도 있는 나라에서 모두 생길 법한 일이다. 그런데 그 비관적 전망을 떠나 나는 이 아이디어가 섬뜩했다. 20세기 전반 국군주의와 전체주의 망령이 휩쓸던 때의 사고방식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 젊은 남성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으로 규정되었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들이 전장에서 멸사봉공하더라도 담대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고 아내로서는 나아라, 불려라, 국가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최대한 많은 아이 낳기를 장려당했다. 그리고 미혼의 여성은 전쟁터의 군인을 위안하기 위해 보내졌다.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존재로 사람을 규정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군인으로, 여성은 성과 출산으로 묶여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30 이하 아이 셋 이꼬르 군 면제라는 발상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섬뜩함을 느낀 지점이었다. 일하는 시간 논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섬뜩했다. 처음엔 일주일 120시간씩 일할 자유를 운운하더니
진지하게 검토하고 나서는 69시간이라는 방안이 나왔다. 그러다 법정 과로사 기준 시간을 넘긴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슬쩍 9시간을 깎았다. 이만큼 깎아도 6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1시간 점심시간까지 더하면 11시간을 일터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점. 이렇게 일시킬 자유와 권력이 누군가에게 너무 과도했기에 이를 규제해온 것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는 흐름이라는 점 등은 무시당했다. 오래 일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강제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질질 끌고와 족쇄라도 채워 가둬놓고 일하는 정도가 되어야 강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강제도 아니고 징용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의 범위를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데 거침이 없어진다. 월급 100만 원에 값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자는 발상은 그러한 착취적 태도의 연장이다. 그 외국인은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싼 값에라도 기꺼이 노동을 제공할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렇게라도 써주는 우리 덕분에 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시혜적 태도까지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발상에는 50년, 100년 전에 우리가 바로 그 외국인 처지였다는 역사적 통찰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금의 논란은 참담하다. 이 발상은 100년은 좋게 된 전체주의적 사고요. 지극히 착취적이며 퇴행적인 사고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퇴행성을 눈치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에게 공감하며 연대하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아픈 과거 속에 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공감하며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단지 우리 민족의 과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우리거나 다른 민족이기도 하며 인간 보편이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역사의식을 지닌 우린 질문한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 말이 전 너무 와닿았기 때문이죠. 저희도 사실 이 노동력 착취라고 불리는 일들을 경험했던 되게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그렇게 우리가 노동력 착취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좀 잘 살만 하니까 그런 착취도 괜찮지 않아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거 너무 잘못됐다. 윤리의식의 결여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강제 집용을 해체하게 되는 그 방법.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기준선. 그 기준선을 되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런 선택까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 동의를 하고 이걸 초등학생 때도 배워요. 왜 최대한이 법이 아니고 최소한의 법인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 노동의 문제 그리고 그 출산의 문제에서 군대 가기 전 셋이라는 3이라는 숫자와 69라는 이 숫자가 과연 이 안에 우리들의 행복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성찰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좀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과연 뭘로 보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나를 세워놓으면 69시간 다 일하라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맥스치 아니야. 그 뭐 이렇게 안에 덜 일할 수도 있어. 사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 69는 맥스치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렇게 적용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1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69라는 숫자, 그 출산의 3이라는 숫자를 내는 것도 인간의 보편적 어떤 행복에 의해서 결론된 어떤 도출값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과로사 기준에서 좀 이거 넘었네. 그러니까 실적 시간 빼고 62시간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주마다 10시간을 일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1시간 또 그럼 11시간 동안 직장에 묶여야 되는 어떤 삶. 그럼 이 삶은 결국 저녁이 없는 삶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삶을 몰아넣으면서 너희들 돈 더 벌 수 있게 해줬다. 정책 이렇게 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이 정부의 어떤 행태. 과연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노동력에 투자되는 노동력이 아니기에 너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기에 그 시간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는 어떤 도출값이 그 인간이라는 정의를 되게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담했고 이 기사가 진짜 촌철살인의 어떤 기사였지 않나. 예, 우리가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 그 마지막에 행복에 대해서 묻잖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에 보편적인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논리 안에서 저희도 강자로서 약자를 착취하는 하나의 주인일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숨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메시지가 참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이 기사를 읽으시고 어떤 코멘트를 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커피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보편적인 노래라는 제목의 그런 가사가 있다. 보편적인 노래가 되어 보편적인 날들이 되어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 함께한 시간도 장소도 마음도 기억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의 노래, 보편적인 이별의 노래에 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때. 그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보편적일 수 없는 특별함으로 떠오름을 말하는 노래라 생각한다. 누구나 설득될 수 있었기에 이 노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가사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책을 시행한다 했을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져야 지금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그 합당함에 우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린 안정을 바라고 기꺼이 정책에 따라 움직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무리함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혹은 무언가에서 그 폐해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탁상 정책, 무개념, 직시하지 못한 허황된 행정에서 부디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기만을 희망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저도 기사 읽고서 되게 이렇게 잘 '와 멋있다.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러니까 좀 저 글에는 쓰지 않았는데 코멘트는 쓰지 않았는데 그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자연과 보호와 뭐 비와 봄비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숫자나 혹은 수치나 아니면 어떠한 글자들이 되어서 이제 역사로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쪼끔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했지?'라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60 년대 70 년대 외국까지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무언가 길을 넓힐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밑거름이 되어진 그런 값싸게 100만 원에 팔린 듯한 그런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목숨을 거시고 낯선 곳에서 그렇게 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역사가 됐을 텐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누리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 같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걸 내버려 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 때죠. 외국으로
예, 탄광 뭐 그런 일도 뭐 건축이나 뭐 이런 일들 그리고 간호사분들 막 가서 네, 그 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희생이죠. 근데 사실상 착취에 가깝죠. 예, 착취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 전체주의적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가 지금 그 우리 정부가 그 사고로 60 그 숫자 3 예, 숫자 3 출생 3 그리고 69라는 숫자를 꺼내 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이제 정책이라고 내놨다라는 이 어떤 그 결론이 저는 '이게 시대가 발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좀 했었어요. "유신 정권의 부활이다. 예, 칼에게 주어지는 권력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당시에 했었는데 이런 결과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아 그 말이 맞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권력가의 어떤 그 칼로서 써있던 그 한 사람이 그 칼을 이제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휘두를 때 이 사람이 사람이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벌을 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고민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52시간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에 그래서 정책을 좀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좀 애써 주십시오.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 더 해. 군대 가기 전에 애 셋 낳아. 면제시켜 줄게." 이런 말을 하는 정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느껴지는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너희 전 세대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일 많이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일해 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거잖아요, 이 논리.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지금 현 정권도 그전 정권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엄청 옛날 일이잖아요, 박정희 정권이. 그때 정권이랑 똑같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참 놀랍다. 예. 되게 생각이 비슷해요.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근데 이건 좀 편한 척일 수 있으니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봄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음. 얘기해 주시죠. 네, 처음 작년에 그때 왜 5살부터 학교 보낸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교육부 장관 갑자기 그 일도 발표했다가 있었죠. 예, 학부모님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5살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가노?" 이래 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유야무야 되면서 "그럼 안 할게."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서른이요 아이 셋이 요즘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남자랑 여자랑 다 32 이래요. 그리고 지금 20대 산모가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뭐 30대 중반이 고위험 뭐 임신 뭐 고령 산모 이랬지만 이제는 임신 그 기술 있잖아요. 불임이랑 그런 거 되면서 난임. 40에도 애 낳는 게 되게 보편화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20대 애를 셋을 낳아서 군을 면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정책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가? 그냥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그 들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전무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저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20대 때 애를 셋을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그 부모의 재력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다 자기 삶을 즐기고 싶어 하지 20대 때 애를 셋을 낳고 싶어 하는 남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고 그다음에 그 오래 일할 자유? 그거를 보면서 저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행복권, 생존권, 자유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 저 글을 읽어 보면 국민의 존재 이유를 어떤 국가라는 큰 이 조직이나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품이나 필요한 연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해비캐님 아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지? 이랬을 때 총알로 보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총알. 그래서 네, 음. 총도 아닌 거야. 총알인 거야. 음. 그래서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 독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 인력을 수출했던 사람을 네, 사실은 수출했잖아요. 그때 총처럼 수출했잖아, 총알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사상. 그리고 그 되게 상명하복의 어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무슨 꿀벌 집단처럼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에서의 평생을 지낸 사람의 그런 아주 일원화된 그런 지휘 체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들이 충분히 이제 프로세스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근데 사실 그때 뽑기 전에 나는 너희를 총알로 보고 있어 이랬으면 우리가 안 뽑았지. 안 그랬을 거.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되게 나는 너희를 엄청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네네. 뽑힌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랑 이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걸 대변을 하고 완전 속았다, 사기극이다. 검증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런 말이 올바른 말, 국민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와 행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데, 아무리 봐도 그들이 하는 정책이 그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표라던가 어떤 다른 어떤 집단의 이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총알이구나. 국민은 총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글이었습니다. 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볍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메꿔본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서울의 지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잠겨 죽었는데, 그러면은 지하방을 없애. 왜 지하에 이런 살아? 왜 반지하에 예. 살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라고 깜짝 내놓는 놀랐죠. 데에서 네.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가. 이게 사실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행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많은 시간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토론들을 좀 통해 가지고 정책을 좀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행이 너무나도 가볍고 69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과로사 기준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나중에 그 시간을 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긴 거죠. 그것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로사가 이 한국에만 있는 용어예요. 네. 세계에서 과로사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우리 한국 표기처럼 그 GOW 이렇게 해 가지고 과로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52시간을 해도 여전히 근무 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일을 진짜 많이 하는 국민들이에요. 저희 국민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62시간이라는 말이 69시간이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62시간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의 언행이 가볍고 생각이 단순할 수 있을까? 칼로만 살아왔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글을 읽으면서 그 전체주의 이게 이 시대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같아요. 새마을 운동을 좀 할래 너희들? 야 요즘 다 힘드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 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캔님이 지금 방금 칼로만 살아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책이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암울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암울함을 고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거티브한 어떠한 그렇잖아요. 범죄랑도 직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파트는 어느 부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봤나 봐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책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벌을 갑자기 빵이 내려.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네요.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국민들이 좀 소리를 내고 있고 저희는 이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보도 요즘 다 노출돼 있고 하니까 언행이란 것도 그 한 나라의 결정권자가 그 언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의 그 가치를 좀 그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거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언행을 조심하고 저기 강원도 주시나 행동을 조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신들이 생기는 일들. 그 이탄희 그 의원이 그 질의하는 데서 그 비정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 한 적이 있어요.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커피 먹으려고 800원을 썼는데 그게 횡령이다 해가지고 그 유죄를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그 대법관이 판결한 내용 중에 그 고위 계층, 흔히 말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맞아요. 횡령하는 뭐 500만 원, 뭐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 그런 사람 다 눈 감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한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어떤 특권의 계층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엘리트니까 그 돈은 횡령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삶에서 그 커피 좀 뽑아 먹겠다고 쓴 800원에 횡령의 딱지를 붙여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현실이 이게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52시간 일을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일 더해 라고 말하는 이 사회가 살기 힘들면 일 더해. 이게 과연 건강한 게 맞나? 네, 정말 한숨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들렸나요? 생각이 진짜 한숨이 나오고 저도 그분들만큼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과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구조에 물들어서 권력자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이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5.18 때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싸웠던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자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여우여 그냥 묻혀 있다라는 게 그럼 그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시대 정신이 어디로 사라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옷을 입혀놓으면 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가 맞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놨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뭐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하고 이렇게 따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열을 내는 의원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원들이 올바른 정치를 계속 꾸준히 관철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이 생기는 그런 기사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까먹지 말고 그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 그거 있나요? 선거에 투표를 할 때 확실히 잘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음. 저는 좀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제가 특정 지역의 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 진행. 네, 오늘 뭐 그 기사들, 그 환경 문제나 그 그 4대강 그 보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가져오고 전 산불이 났는데 골프 치러 갔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뉴스를 챙겨보지 못해서 근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시민으로서 되게 참담했습니다. 여러분도 얘기하시면서 코멘트 하시면서 한숨도 쉬시고 '이게 말이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단순히 그 볼을 어떻게 치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어떤 것이 극명하게 옳다라고 사실 보이지 않아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잠깐 해 보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보지 않았으니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기사를 가져오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저의 베스트 한 줄 우리 뭐 베스트 한 줄을 다 뽑아 보자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걸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오늘 베스트 한 줄은 커피 님이 얘기하신 그 책임 의식에 대한 부분. 예,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약간 그 시민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어떤 느낌이 좀 났어요. "아저씨, 아 이거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느낌? 예. 아 좀 더 "아저씨 이거 잘 좀 살리고 아니잖아요." 싶었는데 네. 예. "아저씨 이거 좀 연기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잖아요." 예. "이거 다른 사람이어도 이렇게 일 안 해요 아저씨. 그거 가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뭔가 그 이렇게 참담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베스트 한 줄로 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커피 님은 어떻게 베스트 한 줄 어떤 걸로 한번 꼽아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사만 되나요? 오프닝 안 되나요, 오프닝? 오프닝 하실 때 예. 그 말씀하셨던 그 불에 관해서 그 보다와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 살짝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과 악을 그 보게 했다.' 네네. 어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기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니 너무 많은 걸 자꾸 보게 되니까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른 얘기긴 한데 다음 주에는 좀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기사를 좀 가지고 오고 싶다는 좀 열망, 희망 그런 음.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에 좀 줄은 네 한 줄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 불과 불의 사용, 문명의 발전 그런 것에 대해서 쓰신 캣님의 오프닝 아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로 뽑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보브 님은 한 줄 베스트 한번 뽑아 주시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 물고기. 아 로봇 물고기요? 네. 아 로봇 물고기. 아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로봇 물고기. 음. 네 그렇게 정말 정의를 해 주신 것 정치에 같습니다. 대한 음. 어떤 그 로봇 물고기 이미지 아시죠? 흙탕물 속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우. 처박혀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산불 나는데 골프 치러 가는 거나 뭐 저런 전체주의 의식 속에서 저런 정책을 내는 거나 물에 음.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다 그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아 소중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좀 클로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들이 좀 참담한 기사들이 많고 '시대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저희만 품은 게 아니라 한 학생도 품은 모양입니다.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징 잠시만요. 클로징의 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를 좀 치고 네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주 69시간 정책을 향한 한 대학교의 대자보에 붙은 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 52시간을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해결책이 "그럼 넌 더 일해." 뿐인가? 사회 분배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취약 계층이 있는지,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먼저 짚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뉴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